이른바 박근혜 정권 10년 동안 맨날 압수수색 조사 감사 당하면서도 먼지 하나 안 나왔어요. 성남FC나 성남시는 당시에 다 수사 협조했거든요. 자료 다 냈다고요.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직접 드러난 증거가 있나요? 단일대우를 시키는 게 민주당 망하는 거 아니에요? 정치검찰이 이미 정해놓은 수순에 따라서 낸 결론이라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지고 무고함이 밝혀질 것으로 믿습니다. 검찰이 결국 제1야당 당수인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건 오늘 오전 9시 50분쯤이었습니다. 이 검찰은 어제 이 대표에게 다음 주 수요일 오는 28일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소환 통보를 받은 이 대표 측은 검찰과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에 이 두산건설 등 기업들로 하여금 자신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게 후원금을 내도록 하고 그 대가로 기업들의 현안을 해결해 주는데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이제 법조계 등에서는요, 이 대표가 소환되더라도 시기가 내년 1, 2월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이 있었는데 그거보다 빠르게 검찰이 소환을 결정한 겁니다. 네, 맞습니다. 검찰은 그간 두산건설과 네이버 등 기업들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인 등 강제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특히 성남지청 수사팀이 연말임에도 이 속도를 늦추지 않고 수사에 매달려왔던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지난 15일에는 네이버가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제2사옥 신축 인허가를 받는 대가로 성남FC에 후원금을 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당시 김상원 네이버 대표를 소환 조사했고 또 최근 이 희망살림 상임 이사를 했던 재윤경 전 민주당 의원과 이 네이버 계열사 대표 등 관련자들도 불러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계자들의 공소장에는요, 이미 이 대표와의 공모가 적시되기도 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 9월 검찰은요, 2015년 이 두산건설의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를 상업용지로 변경해주고 그 대가로 두산건설이 50억 원을 성남FC에 내도록 한 그 혐의로 두산건설 전 대표와 김모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을 기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공소장을 보면은 공소장에 따르면은 김 씨가 이재명, 정진상 등과 공모했다는 그런 내용을 적었는데요. 지난 5월 이 검찰의 압수수색에 반발했던 이 대표의 목소리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FC 광고한 거, 네. 성남 산하기관이 성남시 예산 지원받는 기관이 광고 수주한 거 가지고 그게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거 국민의힘이 마치 제가 개인 후원 받은 것처럼 조작해서 고발했잖아요. 저 후원 받은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3년 7개월 동안 경찰이 탈탈 털었는데 무혐의, 아무 근거가 없으니까 무혐의 됐는데 또 재수사한다고 압수수색 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골 울고 먹는 거죠. 근데 제가 후원을 받은 것도 아니고 성남FC가 광고 수주를 한 것인데 3년 동안 수사해서 탈탈 털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서 무혐의 났습니다. 또 다시 시작해가지고 사탕, 오탕 하는 중인데 압수수색했다고 쇼를 하고 있거든요. 검찰이 이 대표에게 혐의를 두는 구체적 근거, 그건 뭐라고 알려져 있습니까? 이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공모를 의심하고 있는 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최종 결재권자로서 두산건설의 분당구 이 정자동 부지 용도 변경과 용적률 상향을 대가로 이 성남FC가 50억 원을 받는 것은 부적합하다, 이런 보고를 받고도 그대로 진행을 했다는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으로 알려집니다. 당시 성남시는 기부 체납 외에 또 성남FC 운영 자금을 받는 것이 적법한지를 검토했는데요. 검토 결과 성남FC는 영리 목적 법인으로 기부 체납을 받을 수 있는 주체에 해당하지 않으며 성남FC가 현금을 받을 수 있는 적법한 수단은 없다는 결론이 이 대표와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 등에게 보고가 됐다는 건데, 조선일보에 따르면 당시 이 대표는 해당 보고서를 받은 뒤 그 보고서의 용도 변경에 따른 이익 가운데 일부를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서 보고하기를 바란다, 이런 취지의 메모를 직접 써놓았다고도 전해졌습니다. 네, 따라서 검찰은 이 공무원인 이 대표 등이 용도 변경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인 성남FC에게
50억 원의 뇌물을 전달하게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점이 바로 형법상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인 거죠. 네, 또 두산건설이 이 정자동 부지 매각으로 얻은 차익은 1,649억 원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대표 측은 이에 대해서 이 성남FC 광고비와 이 정자동 부지 용도 변경은 무관하다면서 검찰이 광고 계약에 따른 광고비를 후원금이라는 용어와 혼용해서 의도적 혼동을 유도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또 검찰의 공소장 내용은 이 검찰의 망상이고 수사가 아니라 검찰당의 정치질일 뿐이라고 비판을 즉시하게 바란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오늘 이것과 비슷한 비판의 목소리를 또 냈죠. 네, 야당에서는요, 이 검찰이 먼지털이 수사를 하고 있다, 정치 보복적 행위다라는 등의 비판을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최재성 전 의원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아마 유사 이래로 이렇게 많은 압수수색과 이렇게 엄청나게 긴 기간 동안 주변부터 그냥 먼지털이를 넘어서는 저는 공기털이라고 했거든요. 산소털이죠. 아하. 군사독재 시절에도 이렇게 안 했어요. 예. 기관으로 보나 범주로 보나. 대장동이라는 엄청난 대하소설을 쓰다가 결국은 성남FC로 가고 대장동은 배임 공방만 남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매우 길고 추운 겨울이었죠. 아하. 그런데 앞으로 검찰이나 이 정치보복적 행위에 대해서 이제 더 큰 시련이 있을 수 있다. 네. 이런 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법조계 등에선 검찰의 공소장에 이미 이 대표의 이 공모가 적시된 만큼 이 대표가 과연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문화일보에 따르면요,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수사 중인 의혹을 보면 이 대표가 결정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들이라면서 조사를 통해 이 대표가 얼마나 이 문제점을 인식했는지 등을 따질 수밖에 없고 또 계속 몰랐다고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해서 이 대표의 지난 발언들도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FC에 들어온 우리 후보님이 시장으로 재직할 때 3년 동안 165억이라는 그 현안에 걸려있는 기업으로부터 이렇게 후원금을 받았는데 이 165억의 사용처와 그리고 도대체 성과급이 누구한테 갔는지 그걸 밝히라고 하는데 그거를 왜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고 거부하시죠? 이거 경찰에서 3년 6개월 동안 국민의힘이 고발해가지고 몇 차례 수사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자금 추적 다 했어요. 자금 추적을 뭐랍니까? 자금 추적을 경찰이 다 했다고요. 그런데 이런 거 아닌 사실 가지고 자꾸 왜 검사가 왜 그러십니까? 사실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뇌물이란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매수하여 사사로운 일에 이용하기 위하여 넌지시 건네는 돈이나 물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남FC 관련해서 제3자 뇌물죄로 이재명 당시 시장을 엮었는데요. 이재명 당시 시장 혹시 넌지시 건네는 이렇게 돈 받으신 적 있습니까?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앞서 저희가 전해드렸던 것처럼 계속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조사를 통해서 무혐의 처리가 다 된 거를 결국은 정치보복 차원에서 검찰이 자신을 다시 괴롭히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이렇게 소환조사, 더군다나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서 소환을 정식으로 통보까지 했다면 과연 검찰이 어떤 부분에서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는지 이 부분 궁금해지고요. 그다음에 검찰이 과연 어느 단계까지 갈 것이냐, 예를 들면 소환 조사에서 끝날 것이냐, 아니면은 결국 이제 구속이나 이런 수순까지 갈 것이냐, 이렇게 사법적으로 궁금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패널들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사실 이거는 성남 분당경찰서에서 처음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2017년에 바른정당이 고발한 사건이거든요. 그러다가 그냥 계속 수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이 거의 확정적일 즈음, 작년 9월이죠. 그때 무혐의 처분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성남지청에서 다시 들여다보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찰에다가 재수사를 지시했고요.
그래서 원래 저 관련된 기업이 6개 기업인데 그중에 두산건설에 대해서만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넘겨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검찰은 9월에 이번 9월이죠. 금년 9월에 두산건설 전 대표하고 아까 얘기한 성남시 전략추진팀장하고 2명을 기소를 했습니다. 네. 기소를 하고 두산건설만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두산건설 외에 다른 데가 또 5군데나 있거든요. 이 5군데도 지금까지 수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대표를 소환한 게 그 6개 기업 전체에 대해서 물어보기 위한 것인지는 현재 불분명해요, 아직은. 그런데 아마 그럴 걸로 저는 이제 짐작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혐의 입증에는 지난번 두산건설 전 대표를 그 공소장에 보면 거기 이미 공범 관계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공범 이재명 대표를 소환하는 거기 때문에 혐의 입증은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다른 뭐 대장동, 백현동, 뭐 변호사비 이런 거 어떤 것보다도 탄탄하게 돼 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일단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미 지난 9월에 그 두산건설 전 대표와 그리고 성남시의 당시 실무팀장이었던 사람 2명을 공소를 제기하면서요. 그 공소장에 이재명 지금 대표와 정진상 실장이 공범으로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미 지난 9월부터 검찰은 당연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앞으로 기소까지 할 방향성을 세워놨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 지점이라고 할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12월 말 정도에 지금 소환 통보가 왔다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인 형사 절차에서 늦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대장도 수사보다는 성남FC 수사가 훨씬 더 소환 통보가 빠를 것이다라는 예측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지난 9월에 이미 공범으로 기소가 됐으니까 그 이후에 얼마든지 부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됐었는데 그 과정, 그러니까 3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뭔가 더 보강 수사를 했던 것으로 예측은 되고요. 그만큼 9월에 그러면 이재명 대표를 공범으로 그 공소를 제기한 그 상황 자체에서는 아직 이재명 대표를 부를 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걸 좀 되묻고 싶고, 그다음에 3개월 동안 뭔가 추가 수사가 있었을 테니까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재명 대표를 지금 소환해서 아무래도 확인을 해보겠다 뭐 이런 취지로 보이긴 합니다. 당연히 공범으로 공소장에 적시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당사자를 부르는 건 일반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당연한 절차이기 때문에요. 지금 검찰이 당연히 소환 통보를 한 것이고 이 소환 통보에 응할 것이냐 아니면 이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을 것이냐, 사실 이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사실 저는 그 이재명 대표가 오늘 이제 지방에서 그 경청 행사를 하면서 하는 발언을 보면 당당하게 임하겠다라는 이제 취지의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당당하게 가서 조사 임할 가능성도 높다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부분이 당내에서 또 어떤 회의를 통해서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되면 사실 검찰에서도 소환 통보를 계속 하다가 안 됐을 경우에는 체포동의안이 또 그 국회로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현재에서는 뭐 가지 않을 이유가 없다, 또 당당히 임하겠다라는 일단 기조도 분명히 읽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당당하게 임하겠다는 게 소환에 응하겠다는 뜻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네. 아마 그런 정치인들의 이 발언이라는 거는 항상 속을 뜯어봐야 되잖아요. 그런 걸로 보이고, 이제 아마도 이 모양새가 본인은 당당히 임하려고 하는데 당에서는 나가시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만류하는 듯한 그런 여러 가지의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저는 나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방금 저희가 다뤄봤듯이 당장의 관심은요, 이 대표가 검찰 소환에 응할지 여기에 지금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 자신의 뜻이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데 이 대표 검찰 소환 통보에 대해서 직접 반응을 보였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는 그 오늘 오전 고향인 경북 안동을 시작으로 해서 울진 강원 등 이 1박 2일 일정의 민생 행보에 나서지 않았습니까?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이 검찰 소환 통보 관련 질문을 받고서 또 한 번 검찰의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먼저 검찰이 소환하겠다는 연락이 어제 갑자기 왔다 이러면서 지금이 야당을 파괴하고 정적을 제거하는 데 힘쓸 땐가라면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어서 검찰이 10수년 동안 탈탈 털어왔고 없는 먼지 만들기 위해 10수년 노력했지만 아직도 못 만든 모양이다라고 이 검찰 수사를 지적했습니다. 또 이 대표는 자신의 주변을 터는 검찰의 숫자가 파견 검사까지 70명이 넘는 것 같다면서 대선 때부터 요구한 대장동 특검을 이상한 핑계를 대며 거부한 게 이렇게 조작을 하려고 한 것이냐 이렇게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을 죽인다고 해서 이 무능함과 불공정이 감춰지지 않는다면서 가장 불공정하고 가장 몰상식한 정권이 바로 윤석열 정권이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끝으로 이 대표는 정치를 이렇게 하면 당장은 통할지 몰라도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있다는 경고성 발언까지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 지난 9월이었죠. 당시 이제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 소환 통보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 대표 결국 응하지 않았는데요. 따라서 검찰은 당시에 결국 이 대표를 조사 없이 기소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당시 이 대표는요, 이 소환 날짜 당일 아침까지도 출석 여부를 고심했지만 결국 민주당 비상의원총회의 불출석 권고를 받아들여서 이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았었습니다. 특히 당시는 이 추석 연휴를 앞둔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 검찰의 소환에 응할 경우에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모습이 이 TV로 생중계되면서 추석 연휴 내내 피의자 이재명의 모습만 부각될 수 있다는 우려 등 정치적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번 소환 통보에 대해서도 즉각 당 지도부 등 이 주요 인사들이 모여서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 박홍근 원내대표는 내일 최고위와 의총에서도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 통보 소식에 오늘 민주당에서 나온 발언들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당은 이제 내일 그 현장 최고위원회가 강원도에서 있고 또 내일 오후에 예산안 처리를 위한 그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가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관련된 논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제1야당 당대표를 더구나 대선의 경쟁자였던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그 소환 통보한 것은 오로지 이 민생이나 국정의 정상적 운영에는 관심이 없고 정적 제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처음 듣는 소식이고요. 이 당 지도부와 연관된 문제는 당 대변인께 한번 확인하시는 게 정확하고 빠를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으면서 민주당의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사실 최측근인 김용천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또 정진상 전 실장이 비리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서 이 대표 본인에게도 검찰이 소환을 통보하면서 이 민주당의 우려와 고민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여야 정치권 안팎에서는요, 이 대표에 대한 이 검찰의 소환 요구가 만에 하나 이 영장 청구 그리고 체포 동의안 처리 단계까지 가게 될 경우에 이 민주당의 위기가 극대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함께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이 사법 리스크에 따른 당내 위기감으로 갈등이 확산돼서 단결해야 한다는 이 친명계 등의 주장까지 만약 그게 넘어설 경우에는 지지층이나 중도층의 이 약한 고리에서부터 균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또 당내 세력 분화와 이 주류 교체 등 급변 사태를 불러 어떻게 보면 이 야권 재구성을 촉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간 이 대표의 이 사법 리스크의 우려를 표했던 민주당 내 목소리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나는 지금이라도 당대표를 내놓고 그리고 나는 내 혼자의 상황을 해도 당당하게 내가 이길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국민들로부터 역시 이재명답다 뭐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정권에서는 최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선택은 이재명 대표가 하기 나름이죠. 이재명 대표의 건도 일반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으면 당대표를 하면 안 되지요. 당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가 정말 냉철하게 계산을 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된다. 그것이 제일 당내의 불협화음이나 파열음을 최소화시키면서 정리해 나가서 당이 잘 대응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 통보, 피의자 신분 조사라서 이제 기소는 예정된 수순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일이 정치적으로 몰고 올 파장, 그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글쎄, 뭐 예측이 쉽지가 않죠.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표가 우선 검찰 소환에 응할 것이냐 말 것이냐, 뭐 이런 부분이 이제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검찰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걸 판단을 할 거예요. 아마 저는 이미 이재명 대표가 대표에 출마할 때부터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왜냐하면 그때 방탄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대표로 출마하면서 이재명 그 대표의 사법적 리스크를 민주당 또는 민주당원과 이렇게 딱 묶음으로 해서
본인이 이 사법적인 리스크를 돌파하려고 한다. 이런 분석을 많이 했었는데 그게 지금 현실화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몇 차례 다 이미 시나리오가 나와 있을 것이고 그렇다 보면 이제 몇 번째 카드를 꺼내 드느냐 하는 것만 남아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아마 검찰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의 시나리오를 지금 만들어 놓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과연 체포동의안을 청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냥 불구속 기소할 것이냐, 아니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물고 물리는 공방전 속에서 저는 그 이재명 대표 측 검찰 측이 마치 게임하듯이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예측할 수는 없는데 여하튼 첫 단추는 이재명 대표가 소환에 응할 것이냐 말 것이냐부터 시작을 해서 검찰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렇게 돼서 이제 앞으로 흘러갈 텐데 뭐 각종 여러 가지의 변화무쌍한 전략들이 아마 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말씀 주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이번 소환에 응할 것이냐 여부부터 결정을 해야 될 텐데요. 물론 이제 대표가 스스로도 판단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 박홍근 원내대표 얘기한 것처럼 내일 일단 최고위원회도 예정되어 있고 의총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당의 지도부 그리고 당 소속 의원들이 어떤 의견을 내느냐에 따라서 또 당에서 결정되는 부분이 달라질 수는 있거든요. 그 부분과 이재명 대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합쳐서 과연 이 소환 통보에 응할 것인지 아니면 강력하게 규탄할 것인지 부분이 아마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검찰도 그거에 따라 다음 스텝을 밟을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요. 다만 지금 이 건은 성남FC 관련 건이고 이제 문제는 대장동 관련해서는 이미 정진상 실장과 그리고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는 재판이 이제 시작이 될 것이거든요. 그 재판이 시작이 되면서 그 재판 과정 그리고 변론 준비 기일이라든지 이 기일에서 나오는 그 검찰 측의 증거 자료나 이런 부분들도 저는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대장동 의혹 사건 관련돼서도 검찰이 계속해서 재판 중에도 이재명 대표와 연관되어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든지 이렇게 된다고 하면 담당하는 검찰층은 중앙지검과 성남지청으로 다르긴 하지만 결국에는 검찰이 야당 대표에 대한 탄압을 위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여론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지금 걸려있는 수사들이 연쇄적으로 저는 작용할 것을 보기 때문에 일단 이 소환 통보에 응할지 안 할지 그 결정을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대장동 수사 역시 이재명 대표 조사를 코앞에 둔 상황이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검찰 김만배 씨가 빼돌린 것으로 보이는 120억 원의 자금을 추가로 포착했다고 합니다. 네, 이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지난 2015에서 2018년 사이 김만배 씨가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를 통해 수차례에 걸쳐서 적어도 40억 원을 빌린 정황을 포착을 했고요. 이와 함께 화천대유 자금 가운데 용처가 불분명한 80억 원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검찰이 새롭게 주목하고 있는 이 120억 원은 앞서 김 씨 측근들이 빼돌린 것으로 파악된 이 대장동 수익 260억 원과는 좀 별개의 자금입니다. 특히 검찰은 김만배 씨가 이성문 전 대표에게 빌린 약 40억 원에 대해서는 김 씨가 급히 돈을 쓸 필요가 생길 때마다 이 전 대표를 찾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2017년 대선 경선과 또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등에 자금이 흘러갔을 가능성 등을 놓고 용처를 좀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련해서 의혹을 부인한 지난해 이재명 대표의 발언들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진짜 근데 그 돌아가는 걸 전혀 모르셨어요, 시장님은? 그때? 우리는 몰랐죠, 당연히. 모르셨어요? 알면 못하게 했을 거라니까요. 불법 자금은 이런 본 일도 쓴 일도 없습니다. 단 한 푼의 이익도 취한 바가 없습니다. 저는 불법 대선 자금은커녕 이 사탕 한 개 받은 게 없습니다.